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지식인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2014년 1회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부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에서는 키포인트가 부분합이죠. 절대 실습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결과를 보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룹할 항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복이 있는 열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정렬을 해서 또는 오름 또는 내림 상관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아놓고 그리고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계공학과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서머리가 밑에 2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이라는 것은 정렬할 필드고요. 정렬할 필드를 해야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가나다 순으로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중복이 있으면 끼리끼리 모이게 됐습니다. 남남남 여여여 그런 것처럼요.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할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한 후에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서 그룹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룹화를 한 후에 부분합을 해라 그 말입니다. 1번은 맞고요. 부분합 실행정 상태로 돌리려면 즉 부분합을 하고 처음 표 상태로 돌리게 되려면 모두 제거 눌러를 눌러서 처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로 돌리는 겁니다. 맞고요.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 요약을 지정하면 이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뭐냐? 어떠한 서머리가 이 아래쪽에 나오는 거죠. 합계. 그러면 이걸 해제를 하면은 서머리가 위쪽에 나옵니다. 기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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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공 나오고 아래냐 위냐 그 말입니다. 요약이. 요약행 아래 요약행을 지정하려면 요약 표시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부분합을 함수를 적용을 할 때 평균 한번 하고 합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함수를 2번 써서 하게 되면 평균 한번 합계를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가 2번 이상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중첩 부분합이다. 기존의 평균을 한 곳에다가 합계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가 체크가 해제가 돼야 추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존의 평균이 사라지고 합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분합을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라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된다. 그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별도의 실습 파일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부분합에 대한 정의를 그 다음에 결과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력 2급 필기 2014년 2회 2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문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과목 엑셀은 엑셀 사용법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엑셀만 잘 사용을 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는데요.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실기하면서도 좀 간과되는 게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습이 필요한 부분은 꼭 실습을 해보시고 문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답이 1번이다 해도 왜 1번이 답인지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자, 그러면 21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절대 실습이 필요하고 키포인트는 부분합이에요. 부분합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면은 부분합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놓고 부분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합에 대한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여놓고 즉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끼리끼리 모여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서머리 요약을 표시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보시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성별로 지금 부분합에 대한 것을 총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별로 부분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성별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죠?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성별로 잡고 합계를 해서 총점과 상반기, 하반기를 합계를 3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된 부분합이 아니죠. 왜? 남자 전체를 봐야 되는데 또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요거하고 또 있으면 또 그러니까 다시 부분합을 가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모두 제거하면은 원래 처음에 있는 표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끼리끼리 모아놓고 그리고 부분합을 해야 된다. 그럼 끼리끼리 모아놓는 게 뭔지 아세요? 차례대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즉 정렬하게 되면 같은 값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해 가서 성별로 가서 오름이건 내림이건 상관없습니다. 오름이면 남남남남 여고요. 여여여 남남남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총점에 대한 합계를 성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부분합이죠. 그래서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정렬을 해서 끼리끼리 모이게 한 후에 아래나 위에 서머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함수를 평균을 추가를 할게요. 함수를 추가하실 때는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곳에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합계가 요약입니다. 합계가 사라지고 리뉴얼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모든 함수는 무조건 사라지고 내가 적용한 함수만, 나중에 적용한 함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함수에다가 추가를 하려면 여기를 반드시 해제를 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뭐냐, 서머리가 현재 아래에 나온 거죠.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위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라는 건 뭐냐, 지금 인쇄하면 한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하면 남자하고 여자 요약으로 따로따로 2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로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균을 제가 해제를 안 하고 해버리면 요약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총점에 대한 그래프를. 지금은 이렇게 다 나왔죠. 모든 계열이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시험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모든 하위 항목을 펼쳐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하위 항목을 숨겨주는 거죠. 이렇게 하위 항목을 숨겨주게 되면 그래프 범위에서 제외가 돼서 숨겨지는 거거든요. 1부터 9 보이세요? 9부터 14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부분합에 적용하게 되면 숨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험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부분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지 않아도 제대로 된 부분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부분합에 특정한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서 차트가 작성되고요. 모든 데이터 표시를 하게 되면 차트에 다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보기로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이미 작성한 부분합을 지우고 새로운 부분합 함수만 보여줄 때 하는 거다. 부분합 계산에 사용할 요약 함수를 2개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종류만큼 부분합을 실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 함수가 중첩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중첩 부분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두 제거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어떤 기능을 물어본 거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성과 이름을 분리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 셀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들을 세로로 길게 나열된 것을 이렇게 각자 셀 값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텍스트 나누기가 어디에 있냐면요,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뭘로 나눠야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고요. 얘는 구분기호가 없고 얘는 구분기호가 띄어쓰기가 있고 얘도 구분기호가 세미콜론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분기호가 없는 경우하고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를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이쪽으로 좀 뺄까요? 그러면 구분기호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하고 얘도 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에서 열십자 화살표가 됐을 때 끌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나눠 볼게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에 가서 보면 이걸 보시는 것처럼 구분기호로 분리됨이 있고 구분기호가 없을 때는 너비가 일정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너비가 일정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왜 너비가 일정함인지 차라리 구분기호 없음을 좀 메뉴를 만들어주면 MS사에서 좋았을 거요. 다음 하시고요. 너비가 일정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곳에 가서 커서를 클릭하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왼쪽 단추를 이렇게 나누는 선이 생깁니다. 지우시려면 바깥으로 빼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잘못 찍었으면 울지 말고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비가 일정함이에요. 글자의 길이수가 같을 때. 이렇게 해서 마침 하시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구분기호가 있는 경우는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가시고 이렇게 각종 구분기호들이 제공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개가 있을 때는 또 구분기호가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 두 개가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탭도 있고 세미콜론, 쉼표, 공백도 있는데 공백, 쉼표, 근데 콜론은 없잖아요. 세미콜론은 요걸 말하는 거고 콜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땡땡이라고 하죠, 일명. 그러면 여기다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콜론. 그래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쉼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다음 가시면 이렇게 쉼표래요. 얘는 공백이네요.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마침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죠? 구분기호 있음, 다음 쉼표 마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기호 있기는 있는데 오메 제공된 게 없다. 그럼 울지 말고 해제하고 직접 쓰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분기호가 없구나. 그죠? 그래서 열 구분선을 기준으로 또는 열 너비가 같음, 그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입니다. 자, 23번은 vlookup과 ifEl라죠. vlookup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ifEl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에서는 첫 번째 인수가 뭐냐? 찾을 값이죠. 그러니까 -5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찾고 표시할 범위죠. 그래서 항상 천열에서 찾는다는 것을 vlookup의 운명이다. 천열에서 찾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줄 것은 비열이죠. 표시. 천열에서 찾고 표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항상 2열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의 2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얘가 1열이고 얘가 2열이니까 표시할 열이라고 해서 2열을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수가 지금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인수가 생략이 되면 true가 생략이 되고 2하고 똑같고요. false가 0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true 또는 false가 올 수 있는데 이거 또 써드려야겠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사치죠. 생략하게 되면 유사일치.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가 아니라 이제 7을 찾겠다. 그러면 7과 같은 것만 찾는다. 그러면 그게 false예요. 즉 정확한 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true는 이제 유사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걸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 17 마찬가지고요. 20이 있으면 그냥 정확한 거 찾는 거고 24가 있으면 이렇게 37이 있으면 이렇게 그런 것을 유사일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는 생략했기 때문에 유사일치를 찾는 건데요. 이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유사일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찾는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유사일치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7을 찾게 되면요. 이 부분에서 17보다 작은 값을 먼저 찾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요. 그래서 0과 10을 찾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발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27을 하게 되면은 20이 선택되겠죠. 가장 크니까 37을 하게 되면은 30이 선택되고요. 이런 식의 근사치가 true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마이너스 5를 찾게 되면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값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는 0이 있으니까 찾아지는데 마이너스 5는 찾아지지 않죠. 그때 참조 오류 찾을 값이 없을 때 나오는 게 NA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정답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쓰시면은 너무 빠른 선택이고요. if 에러가 있어서 if 에러의 원리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수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류 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정상이다. 그러면 좌회전을 하고요. 오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류다 그러면은 우회전을 해서 문구로 대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오류가 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이 입력 오류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if 에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브이로그만 가지고는 답이 4번인데 if 에러가 있기 때문에 입력 오류라는 걸로 표시가 되죠. 만약에 7을 찾게 되면 얘는 0을 선택해서 미흡이 나오기 때문에 정상이거든요. 그럴 땐 좌회전해서 이제 미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분발이 나오려면 17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 원리로 브이로그과 if 에러를 해석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고급 필터고요. 고급 필터의 조건을 줬을 때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냐, 좀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게요. 조건이 이제 같은 행에 나오면 이 두 개의 조건은 서로 동시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행이에요. 같은 행. 그것을 이제 영어로 AND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행에 나오면 이것을 이제 다른 행이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 만족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걸 만족해도 되고 위에 걸 만족해도 모두 다 가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OR 조건이다 그러죠. 이렇게 AND하고 OR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석을 하고 두 개를 더해 주시는 개념이 OR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것이 짧으니까 설명하기가 영업이고 성적이 80보다 큰 애죠. 그러면 영업이고 80보다 큰 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78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걸러지는 게. 그러면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만능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명으로 끝나고 이 대체 문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글자만 받아서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명은 똑같고 다른 부분을 대체하는 글자고요. 대체를 하되 영어나 한글이나 숫자를 한 글자만 받는 거죠. 그러면 명으로 끝나는 세 글자를 가진 사람을 찾게 되니까요. 김진명, 나오명 두 개가 나오겠네요. 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얘를 더하니까 요거 두 개하고 0개니까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명진수는 오면 안 되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왔으니까 틀렸고, 여기는 명진수가 오면 안 되죠. 똑같은 것이 왜 보기가 두 개가 나오죠? 여하튼 뭐 문제를 푸실 때는 어려움이 없겠지만요. 이건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번입니다. 자, 25번은 수식의 오류죠. 수식의 오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기 볼 때는. 실기할 때는 이제 오류가 나오면 제가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네임 오류 같은 경우는 잘못된 텍스트를 사용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식을 텍스트 문자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해줘야 되는데요. 큰 따옴표를 안 하면은 이런 네임 오류가 나오더라. 즉 최우성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셀 주소를 쓸 때는 또 큰 따옴표를 안 합니다. 이름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문자를 큰 따옴표를 안 했을 경우,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다음에 넘은 이제 아웃 오브 랭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웃 오브 랭지. 그러니까 엑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그죠?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를 사용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라는 것이 x가 오면 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루트 안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함수가 sqrt인데요. 이렇게 시퀀셜 루트에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쓰게 되면 이게 잘못된 숫자의 인수를 사용했다. 디비전 0은 12 나누기 0 이렇게 하는 거나 12 나누기 빈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빈셀이 엑셀에서 수식에 참여할 때는 0으로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누기 0이나 똑같은 개념이고요. 얘는 꼭 외워두셔야 되죠. 에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외워두셔야 되고. 밸류입니다.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는데, 근데 밸류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오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밸류 오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거다 딱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밸류를 외우시는 것보다 다른 걸 외우고 아닌 걸 밸류 취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중에서 대표적인 오류가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최우성, 즉 숫자나 아니면 가로는 아닙니다. 숫자가 또는 논리값이 와야 될 곳에 문자를,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다, 이 말은 숫자가 와야 될 곳에 문자를 쓰는 경우다. 그렇게요. 그럴 때 밸류 오류가 나오고요. 뭐 배열 수식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안 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하튼 나머지 걸 외우시고 얘를 정답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REF는 뭐 참조한 수식이 삭제되었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널은 교차 범위가 없을 때, 그러니까 딱 하나하나 있는 것은 외우시고 애매한 것은 외우지 마시는 게 공부하는 방법 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자, 26번은 이름 정의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절대 실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셀 블록을 A2부터 D5까지 잡고요. 이름 정의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는 메뉴를 실행한 후에 첫 행에다가 체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첫 행이 다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요 범위가 요렇게, 요 범위가 요렇게, 요 범위가 요렇게, 요 범위가 요렇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에는 또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품명 사이에, 규격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자동으로 공백 대신에 언더바로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고 정의된 이름은 모든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 정의 후 참조 대상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트에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의 파일에서 이름은 고유하다.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현재 통합문서에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 있는 경우는 기존 정의를 바꿀 것인지 묻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된다. 기존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처럼 바꿀 것인지 메시지 창이 나오고요. 또는 그냥 이름 상자에서 다이렉트로 똑같은 이름을 입력하면 이동이 돼 버립니다. 한번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에서 코드 번호를 선택하면 A3부터 A5의 영역이 선택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첫 행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만약에 첫열이면은 이 부분도 이름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B3부터 B5 영역을 선택하면 이 품명이라는 이름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두 번 있다 그러면 품 언더바 명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름을 만들 때 왼쪽 열하고 첫 행을 찍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름이 하나, 둘, 셋 해서 6개가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플러스로 하나가 더 생깁니다. 코드 번호가 생기면서 이 코드 번호가 어떤 이름이냐? 이 범위가 코드 번호로 들어가게 되죠. 세로 범위 이렇게 하나, 3개, 가로 범위 3개, 코드 번호에서 전체가 들어가서 총 이제 7개가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2개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미리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번호도 수정을 안 했네요. 자, 범위를 잡고요. 자, 수식에 가셔가지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있죠. 이름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왼쪽 열은 해제를 하시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띄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자, 빈 곳에다가 놓고 아니면 다른 시트에다 놔도 상관이 없겠죠. 다른 시트에다 놓고 이름 상자에다가 코드 번호라고 쓰게 되면 이름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동을 해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가서 이 부분을 찍고 코드 번호로 이렇게 등록을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름을 다 지우고요. 이름 관리자 가서 전체 범위를 잡고 이름을 했는데 첫 행 왼쪽 자리에다 체크하면 이름이 6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특수 문자가 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언더바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특수 문자는 언더바만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뭐가 들어가요? 하나가 더 들어가죠. 코드 번호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이 바로 코드 번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부분을 좀 챙겨두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이름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공백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죠? 특수 문자는 언더바만 온다.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셀 주소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름은 고유하다. 그렇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27번은 값 채우기 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키포인트가요. 자, 2라고 쓴 다음에 행방향이니까 가로로 채워진다는 걸 아시고 열방향이게 되면 세로로 채워지는 거죠. 이거 좀 챙겨두시고요. 선형은 더하기하고 빼기예요. 그러니까 2를 하게 되면 2를 더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이제 빼기가 되는 거고요. 중요합니다. 급수는 뭐냐? 곱하기하고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큰 수를 쓰게 되면 곱하기가 되고 1보다 작은 수를 쓰게 되면 0.5죠. 그러면 저절로 나누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 종료값이라는 것은 뭐냐? 20을 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제 우측 방향으로 C1셀로 가서 급수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20은 안 넘겠다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은 4, 곱하기 2 하면 8, 곱하기 2 하면 16 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20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8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2를 입력하고요. 홈탭에 가셔가지고 여기가 채우기 핸들, 값 채우기 핸들에 계열을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예. 단계값 2를 써주시고 행이고 급수를 써주게 되고 종료값은 20을 쓰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 C1은 8이 되겠죠. 예, 그러면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8번입니다. 자, 28번의 키포인트는 찾기 및 바꾸기죠. 자, 시험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근히 나오고 있다는 것만 좀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비교적 좀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건 안 나오고요. 여기서 서식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범위 이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요. 찾을 내용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1번 찾을 내용은 검색할 글자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분일치인 경우 있죠. 뭐 2로 시작하는 애들 그러면 이제 이별 이렇게 해서 또는 두 글자만 딱 2로 시작하는데 단 두 글자다. 이운 이상의 이거 하면 이운 이상의 단하고 여기는 이운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서 부분일치인 경우는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거나 와일드카드 이걸 만능 문자라고 합니다. 입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식이라는 것은 뭐냐? 특정 서식이 적용된 그러니까 주로 글자색이나 아니면 글꼴이겠죠. 밑줄 뭐 그런 거요.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만 별도로 검색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이 있는 텍스트 셀을 찾는다 이게 아니고요. 숫자 텍스트 구분 안 하고 그냥 서식 적용 유무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어요. 숫자에만 뭐 적용하고 텍스트에만 문자에만 따로따로 적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서식을 적용한 부분을 찾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범위에서는 시트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시트에서만 찾고요. 현재 통합 문서를 하게 되면 모든 시트에서 다 찾게 되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찾기 하게 되면 별도의 창에 내가 찾는 글자의 셀 위치를 한 번에 디스플레이 다 표시를 해주니까요. 2번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서식인데 뭐 글자 내용 안에 들어간 숫자하고 텍스트 문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29번입니다. 매크로 기록에 관련된 거고요. 시험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은 첫 글자가 반드시
답이 나왔네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모든 매크로 이름을 숫자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매크로 이름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챙겨 두셔야 되는데요. 1번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2번 특수문자는 언더바 정도만, 나머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셀 주소와 같은 형식을 사용할 수 없다. 즉 A1으로 매크로 이름을 등록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매크로 이름은 고유하다. 즉 중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요. 또 하나 빼먹었네요. 6번 문자로 시작한다. 꼭요. 1번이 정답이고요. 매크로의 옳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바로가기 키에서는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자만 가능해요. 영문자. 그래서 컨트롤을 사용하시면은 C로 그냥 이니셜 쓰겠습니다. 소문자가 오고요.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쓰게 되면 이건 또 왜 끝까지 쓸 때 대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영문자만 가능하다는 건 알아두셔야. 그래서 숫자가 올 수가 없으니까 틀렸죠.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를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상대 참조 같은 걸로 매크로를 기록하면요. 이것은 좀 설명이 기니까 4번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매크로 기록 후 매크로 이름은 변경할 수가 없고요. 바로가기 키, 단축키 같은 경우 변경하고 설명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고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상대하고 절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하고 상대가. 그래서 절대를 만약에 기록을 하게 되면 항상 셀에 있는 셀 포인터가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셀에만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대로 기록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셀 포인터를 놓고 대각선 아래로 한 칸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상대로 기록했을 때요. 제가 어떤 셀 포인터에 셀의 셀 포인터를 위치시킨 간에 한 칸 오른쪽 이렇게 대각선 아래쪽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록이 돼서 표기가 되는, 적용이 되는 것이 상대 참조인데요.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고 하면은 상대가 아니라 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셀에 적용할 때는 절대, 내가 선택한 셀에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은 상대 참조다. 절대를 좀 많이 기록을 하죠, 절대로. 그런 개념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고, 3번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한 질문이니까요. 예문이니까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30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식의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식을 완벽하게 기본함수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해드리면요. 파워 3,2다. 그러면 수학에서 말하는 3의 2승. 이것을 우리가 미수, 얘를 우리가 지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수와 대한 지수에 대한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승수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3, 3은 9에서 9가 나오겠고요. 맞죠? 그리고 연산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3 꺽쇠 2번, 6번 위에 있는 거죠. PC통신 할 때 웃는 거 이렇게. 요게 바로 승수 연산자니까 결과가 동일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티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인티저라는 것은 이제 여기 안에 정수가 오게 된다. 그러면 그냥 정수값을 그대로 표시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인티저에 소수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자체가 원래 int가 이니셜이고요. 요게 정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올 때는 어떻게 하냐. 소수부를 절사하고 버립니다. 이게 양수일 때는요. 그래서 7이 나와요.
8.7 하면 8이 나오고 0.4 하면 0이 나오고 1.7 하면 1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음수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7.4 하면은 마이너스 7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수가 나올 때나 양수가 나올 때나 자 이제 모든 걸 통합할 때는 뭐냐? 예, 인티저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인수보다 작거나 같은 또는 같거나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 정수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같으면 그냥 같은 게 나오고요. 예, 같지 않으면은 작으면은 정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넘지 않는 7, 6, 5, 4 모든 정수 중에서 최대값을 7을 표시하고요. 예, 마이너스 7.4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이죠. 그 중에서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형태가 바로 인티저에서 틀렸어요. 이것만 잘 알아도 고민 안 하고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트렁크는 이제 절사, 버림함수입니다. 버림함수인데 인수 위치가 예, 원래 생략이 되어 있으면 트렁크가 원래 반바지거든요. 그래서 긴 바지를 싹둑 잘라서 반바지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수가 인수 위치 번호인데요. 0이면 이르 자리를 나타냅니다. 여기를 나타내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0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생략 가능한 거예요. 0일 때는 1의 자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0자리고 1일 때는 소수부 첫째 자리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예, 소수부를 버려서 정수부까지 1의 자리만 표시하겠다. 그래서 이걸 그냥 버려버리니까 예,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복잡합니다. 계산이 음수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걸 해석하고 1번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원래 여기가 재수라고 하고 피재수, 재수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어질 수, 나눌 수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3이라는 재수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3이 재수고 몫이라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나머지로 더해지면 이런 의미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모두 13,3이다. 그러면은 13을 3으로 나누니까 3, 4, 10이 나머지가 1 나오죠. 그러니까 13은 3 곱하기 3, 4, 몫이 4고요.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원래 몫을 구하는 함수가 뭐냐? 인티저라는 함수를 피재수하고 재수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몫을 구하는 함수예요. 원래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몫을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티저 하시고 13 피재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인티저 얼마 정도 나와요? 마이너스 4.3모, 네모, 동그라미, 마름모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계산했다시피 마이너스 4. 얼마게 되면 이것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가로를 쳐줄게요. 음수니까. 플러스 나머지 하시면은 이제 이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5 하면은 음수니까 양수가 돼서 15고요. 이게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13이 돼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셔도 되고요. 모르시겠다 그러면 나머지 것만 확실하게 계산을 하고 이것을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번도 함수 문제인데요. 근무일수를 구하라고 해서 뭐 날짜에 관련된 함수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날짜하고 무관합니다. 회사 가면은 이제 V표를 한다든지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요. 출근을 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요. 얘는 V표를 썼는데, 여기 V표가 5개면 5고, 4개면 4, 3개면 3, 이렇게 해서 출근 일수를 계산하는 함수는, counta라고 해서 counta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세요. counta는 범위에서 빈셀을 제외하고 숫자만 셉니다. 그러니까 이 V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는 함수고요. count 블랭크는 블랭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위에서 빈셀을 세기 때문에 2개, 1개, 0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B9니까. 그러면 이제 2개가 남는데 dcount는 인수가 3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수만 봐도 틀렸습니다. 조건 플러스 개수인데 조건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빈셀을 제외하고 숫자도 세고 문자도 세고 논리값 오류값도 세는 count A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빈셀을 제외하고 이 두 함수의 공통은 다 빈셀을 제외합니다. 2개는 제외하는데 얘는 숫자만 세는데 얘는 문자도 세고 숫자도 세고 오류도 세고 논리값도 세고 이렇게 하는 게 count A다. 그래서 이렇게 세면 5고요. 빈셀을 제외하기 때문에 안 세고 4를 빈셀을 제외하고 안 세기 때문에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함수의 특징을 반드시 알고 용도도 알아야겠죠. 용도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2번입니다. 엑셀에서 저장할 수 없는 파일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엑셀을 열고 저장을 하실 때 어떤 확장자로 저장이 가능하냐. 자, 엑셀 XM이면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를 할 때는 XLSB가 되고, 바이너리의 약자니까 DBF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과거 2003 시절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2007 이후부터는 삭제가 됐어요. 이거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거든요. DB+라고 해서 XML 데이터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피스 단추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XLSM, XLSB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ML도 있고 코드화된 언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DBF라는 파일은 없죠. 지워졌거든요. 이렇게. 그러시면은 이제 답이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자주 등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33번 문제입니다. 자, 33번은 차트의 이제 범례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꼭 실습을 해보셔야 왜 답이 4번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실습을 먼저 하고, 자, 제가 차트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요것이 범례예요. 요게. 범례라는 건 뭐냐? Y축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례가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범례 서식에 가서 상하, 좌우, 오른쪽, 위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범례하고 이제 차트 자체가 겹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셨을 것 같고요. 범례를 지우려면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지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이제 설명이 됐죠. 딜리트. 차트와 겹치지 않게 한다.
그리고 1번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1번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각의 계열을 변경을 하려면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겹치게 한다든지 할 때는요. 계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근데 계열이 작아서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범례를 한번 찍고 또 한번 찍으면 이렇게 영어만 선택이 된 상태나 국어가 선택이 된 상태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계열 서식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번이. 그리고 범례를 늘리게 되면 차트의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피해간다. 그런 멘트가 바로 4번인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이라는 게 차트 내부에 그래프가 있는 영역, 이것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전체가 차트 영역이고요. 이 부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 영역의 크기 및 위치는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마우스로 범례를 직접 타치를 하게 되면 메뉴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에 범례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별 범례 항목을 선택하여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개별 데이터 계열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실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4번 보기나 1번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4번입니다. 매크로 같은 경우 시험 문제가 작성하는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파트가 있는데, 실기 같은 경우는 5점 5점씩 주는데, 이제 실행 쪽은 출제율이 좀 낮죠. 왜 그러냐?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출제율이 좀 많다, 많이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거라. 그죠? 그래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이제 아이콘에다가 만들어서 도구 상자라고 하죠. 도구 상자에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림에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고 도형에다가 매크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4번 그 다음에 양식 단추라고 한다. 단추의 양식 컨트롤 거기에 지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또 5번째는 Alt F8을 눌러서 매크로라는 메뉴에서 실행할 수 있다. 뭐 그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행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셀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뭐 셀에서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실행한다. 셀에서 메뉴를 불러서 매크로를 지정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의 코드에 매크로를 실행한다. 이게 Alt F8이고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만약에 컨트롤 뭘로 할까요? 안 겹치는 게 뭐 G로 했다. 이렇게요. 소문자. 그러면 얘를 누르면 매크로가 실행된다. 그 말이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콘으로 등록하는데 아이콘은 리본 메뉴에도 만들어도 되고 빠른 실행 도구 상자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2번 보시면 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셀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없구나. 그것만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건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로 그냥 건너뛰으셔도 충분합니다. 기존에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었고요. 처음 나온 문제예요. 홈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 이것은 실습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메뉴에. 자, 홈 탭에 가셔가지고요. 붙여넣기의 삼각형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뜨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살죠.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도 나오고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메뉴의 종류만 아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예, 붙여넣기에서 선택 가능한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예, 좀 전에 보셨죠. 예, 다시 예, 이렇게요. 테두리가 없음 하면은 테두리가 없는 상태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선 모양이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그림 형식,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테두리가 없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예,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없죠. 테두리만 없애는 기능은 있어도 이것은 뭐 별 수 없이 한 번이라도 안 보면 이런 문제는 못 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더티한 문제, 진짜 더러운 문제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을지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번입니다. 36번의 라운드 함수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라운드 삼형제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요거 반올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UP가 붙으면 이제 라운드업이라고 하죠. 얘는 올림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DOWN이 붙으면 다운 밑으로니까 내림, 또 어떤 사람은 버림, 어떤 사람은 유식하게 이제 절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삼형제 함수에 대한 용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냐? 구성은 라운드를 대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라운드의 첫 번째 오는 인수하고 두 번째 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것은 반올림 처리할 숫자 값이 오는 거고요. 설령 수식이 오더라도 이 결과가 뭘로 나와야겠어요? 숫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기시험이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진짜 당구장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반올림 처리 후 표시 위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올림 처리 후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얘를 공부할 때는요. 각각의 위치 번호가 있어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쭉쭉쭉 1자리,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 또 쭉쭉쭉 나가는데요. 첫 번째 자리가 1이고요. 둘째 자리가 2고 세 번째가 3, 네 번째가 3이다. 이것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1자리는 0, 10자리는 마이너스 1, 100자리는 마이너스 2, 1000자리 마이너스 더 있으면 더 가죠. 일단 이것에 대한 자릿수 위치 번호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이다. 그러면 첫째 자리구나.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10의 자리구나.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당구장 표시한 거죠. 위치 번호를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헷갈릴 것 같은 경우는 이거 할 것 같아요. 보통 정수부를 양수를 주고 음수부를 주지 이제 서양 사람 마인드하고 동양 사람 마인드의 차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풀어드릴 건데요.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자, 1이다.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니까 6의 위치잖아요. 그러면 6에서 반올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반올림 처리 후 6까지 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올림 처리 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표시 위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반올림 위치는 여기 1이면 소수부 첫째 자리가 아니라 둘째 자리 플러스 1이 바로 반올림 위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그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0이니까 반올림이 안 되니까 6이 나오겠고요.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면은 이제 10의 자리인데 여기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올림이 안 되니까 4, 5, 6, 0으로 바뀌면서 4, 5, 6, 0이 되겠죠.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라운드 다운 업부터 하겠습니다. 업부터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의 자리죠. 여기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1의 자리에서 업을 라운드 업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4, 5, 1이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7, 0이 돼야겠죠.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틀렸죠. 일단 여기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라운드 업에서는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주의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이면 소수부 첫째 자리인데 여기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이제 업은 이 자릿수 반올림이나 올림 이제 업이니까 올림이겠죠. 올림 자릿수 아래에 숫자가 있으면 걔까지 반영을 해서 올립니다. 그게 업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그걸 모르시면은 이것이 틀렸다고 할 것 같은데요. 뒤에 0이니까 올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0 뒤에 4가 있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업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4, 5, 6 하나까지는 나오고 여기가 이제 7이 되는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실습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시면 삼각형을 치고 정확하게 틀린 것을 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꼭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입니다. 자, 37번에서는 키포인트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죠. 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것은 인쇄될 부분과 인쇄되지 않는 비인쇄 부분을 딱 차별되게 보이게 하면서 작업을 할 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상태가 기본 보기고요.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이제 이 상태가 기본 이렇게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조금 축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쇄되는 부분과 인쇄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여기다 글자를 써도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회색 부분은 비인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눈금선이 이렇게 파선이 나왔죠. 그 파선은 자동으로 한 페이지를 설정을 해줄 때 파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인쇄 비율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로 세팅을 해줄 때는 이렇게 검정색, 진한 파란색이 나오고 자동으로 할 때는 파선이 나오고 그런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인쇄 비율이 그대로 한 페이지가 유지되기 때문에 놔두는데 점점 밖으로 빼게 되면은 이렇게 84%까지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하셔도 되고요. 나누기에 가서 이렇게 모두 원래대로 하시면 또 처음 상태의 100%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자, 1번 차트나 그림 등의 개체를 삽입할 수 없으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도 기본에서 작업했던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도형, 차트 모든 개체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단순하게 보는 방법만 좀 다르게 하는 거죠. 페이지 구분선을 드래그하여 페이지 나눌 위치를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무하실 때 인쇄 비율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나누기, 그룹에 페이지 나누기 모두 원래대로 하게 되면 구분선이 다 사라지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죠. 자동으로 표시된 페이지는 점선, 파선,
사용자가 직접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파란 실선 이렇게 나오니까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도형도 삽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모든 개체 작업이 다 가능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8번입니다. 자, 38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나올 문제예요. 무시하셔도 될 문제 같습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읽고 이런 거구나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또는 버튼을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곳이 뭐냐?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빠르게 실행해야겠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라고 이렇게 하죠. 여기에.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런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탭 메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탭을 누르면 탭 키를 누르면 이제 비슷한 명령들을 모아놔서 그리고 이렇게 구분 선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도구 상자 아이콘 모양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리본 메뉴 안에 많은 도구 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도구 상자들을 자주 쓰는 것을 일일이 이렇게 찾으러 가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기 같은 거. 그럴 때 여기다가 등록하면은 요것을 빠른 실행 도구 상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치도 이렇게 아래에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가 오고요. 다시 위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엑셀 리본 메뉴의 위쪽 아래쪽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겠죠. 오피스 버튼은 동그란 거고요. 리본 메뉴는 금방 설명했고 제목 표시줄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동할 때 더블 클릭해서 최대나 원래 크기로 변경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입니다. 자, 39번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해보셔야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제가 좀 미리 입력을 좀 해놨는데요. 보기에 가시면은 이제 보기 종류가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기본이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한글처럼 페이지 구분선이 이렇게 보이면서 페이지별로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눈금자도 나오고요. 클릭해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쉽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또 가끔 뭐 이렇게 셀 높이가 얼마예요? 몇 센치예요?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페이지 레이아웃이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인쇄될 부분과 비인쇄될 부분을 이렇게 회색으로 경계를 지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에다가 데이터를 쓰더라도 이렇게 인쇄가 안 돼요. 회색 부분은. 만약에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을 늘려서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인쇄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왜 파란색 선과 이렇게 파선이 생기나요? 점선이. 점선은 이제 자동으로 페이지 구분을 해준 거고요. 기본값 100%로. 이것은 이제 강제로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요. 머리글 바닥글에 가면 짝수 홀수 페이지 다르게 첫 페이지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요. 머리글 편집에 가시면은 이제 그림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4번 보기가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은요.
어차피 메뉴로 와야 되거든요.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로. 그러면 기본 보기를 하든지 레이아웃을 하든지 나누기 보기를 하든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이렇게 세 가지 뭘 하든지 간에 어차피 메뉴로 와서 사용하는 거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만 이걸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것든지 다 지원하죠.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은 페이지 위쪽이나 아래쪽을 클릭하여 머리글 바닥글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가 나온다. 첫 페이지, 홀수 페이지, 짝수, 머리글 내용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그림도 삽입하고 그림 서식으로 그림을 변형시킬 수 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미리 정의된 머리글이나 바닥글 상태에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든지 기본 보기를 하든지 아니면 페이지 레이아웃을 하든지 이것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꼭 얘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고 모두 다 가능하다. 올 가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메뉴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시험장에 가서 답을 고르라고 하면 과연 4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0번 문제는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차트는 Y축이 두 개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 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보조 세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기본 세로는 또 항상 막대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보조 세로는 선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선과 막대가 그려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혼합형 그래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조 세로하고 기본 세로가 같이 있으면 이중축이죠. 이중축을 작성하는 이유는 두 계열의 값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을 때 어느 한 계열이 커서 잠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점 계열이 선그래프가 총점이죠. 그러니까 보조 세로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보조축으로 여기를 주축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끔 옛날 시험에는 있습니다.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범례는 상하 좌우에서 오른쪽 위에가 있으니까 오이라고 범례는 오이가 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다섯 가지입니다. 상하 좌우 해서 오이 5개. 영어 계열의 홍길동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주황색이고요. 여기 140이 정확하게 영어를 표현했다고 하면은 파란색 위에 안 나오고 여기나 가운데나 아래쪽 끝에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막대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나 다시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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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쳐서 나온 140은 제가 볼 때는 홍길동 요소가 홍길동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이 홍길동이면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한길인데요. 일단 여기도 틀렸네요. 뭐 볼 것도 없이 한길인데 홍길동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누군지 뭐 영어인지 국어인지 총점은 2차적인 것 같습니다. 홍길동이 아니라 한길이니까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 가표시 명찰입니다. 보조 세로는 이 눈금 사이의 간격이 40 맞죠? 주는 10이고요. 눈금과 눈금 사이를 주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3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요. 수고하셨습니다.